이천의 책갈 변호는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다른 특징을 가진 그런 책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제목이 재밌죠.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오해가 있습니다만, 다들 사실 처음 늙어보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처음이고, 그렇죠. 젊음도 처음이고, 중년도 처음이고, 늙어가는 것도 처음이고, 죽음도 당연히 처음이겠죠. 인생을 생로병사로 크게 묘사들 합니다만,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혜서입니다. 51년생인데요. 마이클 킨슬리라는 분인데, 디트로이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72년에 하버드 졸업했고, 그 뛰어나다는 로즈 장학금 클린턴이 받았다는 옥스퍼드 다녀왔고, 다시 하버드 로스쿨로 왔고,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했고,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됐고, 마지막에는 이코노미스트 편집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던 42살의 나이에 파킨슨씨 병을 선고받습니다. 이건 노인들의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씨 병을 앓다가 8년 뒤쯤에 사람들한테 알린 겁니다. 사실은 내가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제 베이비 부모잖아요. 미국식 기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태어난 베이비 부모인데, 베이비 부모 중에 가장 먼저 파킨슨씨 병 때문에 노화를 경험한 거죠.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늙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지혜, 경험, 늙어가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전달한 책입니다. 특히 번역자가 쓴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키케로의 말인데요. 너 늙어가는 노년이 불만스러운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 둘째, 체력이 쇠약해진다. 셋째, 육체적인 쾌락을 느낄 수 없다. 넷째, 죽음이 곧 다가온다. 맞죠? 하지만 그럴수록 노년에 맞서는 가장 훌륭한 무기는 학문을 익히고 미덕을 널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미덕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값지게 살아왔다는 자의식과 수많은 미덕을 행했다는 기억은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앞부분은 일종의 팩트 같아요. 노년이 불만스러운 이유. 뒷부분은 스토아파의 전형적인 철학 사상이었어. 우리는 살아있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죽어 있어야 한다.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는요, 종활폐허라는 게 대단한 유행입니다. 종활. 되게 일본 단어들이 나중에 한국 들어오죠. 우리도 곧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마칠 종자, 생활할 때 활자. 그러니까 인생을 마치는, 생활을 마치는 종말폐허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장례식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일본은 이제 결혼식은 서양식으로 하지만 그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하잖아요. 스님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줘요. 그 다음에 공원묘지, 이런 묘지들이 와서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묘지 순례를 해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택하고 장례 방식을 택하고, 장례 마지막 방식은 뭘 어떻게 할 건지, 수목장을 할 건지, 화장을 할 건지, 매장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신사에 갔다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종할 프로그램이 이제 아트페어처럼 종할 페어를 하는데 아주 인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서서 죽음을 자기 결정하고 준비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 탓인지, 저도 이제 50 중반을 가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잡혀지는 건지, 특별히 권하고 싶은 책이 순간 생각나는데요. 법정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늙어가는 것을 경계함인가 계로록이라는 책 있잖아요. 경계할 게자 늙을로자. 일본의 어느 그 여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작가가 쓴. 물론 그분 나중에 좀 더 극우적인 발언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싫어하게 됐습니다만, 그분이 특히 나이 들어가는 그런 뭐 중년의 경고, 뭐 노년의 경고,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정말 소프트한 겁니다. 이를테면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 계로록 특징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관절이 늙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꽃게 있죠, 개.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관절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인공 관절로 이제 개 입에다가 먹여주는 거예요. 모시고요. 그러니까 관절이 늙어가면 가장 먼저 늙어가는 신호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실험 결과를 써놓고, 이를테면 화장실 문을 꼭 닫지 않는다. 이게 늙어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들 우리 늙어가는 거, 죽어가는 거, 그런 거 자꾸 회피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불길하고 재수없고 기분 나쁘고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뭐 그런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산만한 과정이고 죽음은 마지막 우리를 완성하는 수단 아니겠어요? 방식 아니겠어요? 진솔하고 평탄한 어조로 먼저 늙어갔을 때 경험이 이렇더라, 사람들은 어떻게 놀래더라, 한번 재미있고 가슴 아프게 읽을 수 있는 의미 깊은 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성, 명판 이런 건데, 평판. 토론토 대학 교수인 잭슨이 2015년에 출간한 저서 불멸을 쓴 사람들에서 문학적 평판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명성, 페임이란 생전에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 반면 평판, 레퓨테이션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명성과 평판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설명을 했거든요. 좋아요. 명성은 그렇다 치고 평판은 세상을 떠난 뒤에 얻어진대. 죽은 다음에 평가받는, 그게 역사 속에 남는 거, 이게 평판이라는 그런 구절들이, 삶과 죽음 의미에 대한 재미있는 그런 자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앤디 워홀입니다. 어느 주간지에 누가 이 책을 추천했길래 바로 구입했죠. 어디 가나 뭐 앤디 워홀 그림들이 널려 있으니까요. 근데 그 그림을 제대로 해석하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이를테면 앤디 워홀 그림은 팩토리만 기억해요. 공장처럼 기계 작업으로 찍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안 그랬어요. 오피스라고 했어요. 오피스. 팩토리가 아니라 오피스거든요. 다들 팩토리만 기억합니다. 오피스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마릴린 먼로나 마오쩌둥이나 이런 일종의 실크 스크린 기법에 따른 찍어내는 건 기억하지만 앤디 워홀이 이런 멋진 십자가 작품을 남겼다는 건 기억을 못해요. 왜? 전시가 안 되니까요. 독특한 그림이니까. 상업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앤디 워홀과 어긋나잖아요. 사실 이 그림 오랜만에 봤습니다. 전 앤디 워홀 도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몇 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한참 전에 봤다가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다시 이번에 보면서 놀랐습니다. 피츠버그에서 태어나 자랐거든요. 피츠버그 유명한 공장지대 안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성요한교회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앤디 가족은 앤디가 6살 때까지 총 5번 이사를 다녔다. 1934년에 아버지는 도슨가에 있는 노란 벽돌집을 샀다.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성요한 크리소스탐 동방 카톨릭 교회에서 가족은 일주일에 2차례 예배를 받다. 동방 카톨릭 교회 신앙은 이콘을 중심으로 한다. 신자들은 이콘을 통해 거룩한 존재를 직접 대면한다. 성요한 성당은 금박을 입힌 이콘 벽화로 유명하다. 오홀은 몇 시간이고 앉아서 화려한 색을 입힌 이 평면적인 초상화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후에 그는 현대판 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의 아이콘들을 그리게 되었다. 그가 그린 지극히 평면적인 캠벨 수프캔과 할리우드 스타들은 성요한 성당 벽화 속 성인들처럼 두드러진 존재감을 빛낸다. 얼마나 멋진 해석이에요. 이런 데서 감동을 느낍니다. 책을 볼 때. 누구나 마릴린 먼로의 초상, 캠벨 수, 마오쩌둥 초상, 앤디 워홀의 한 작품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작품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종교적인 뿌리를 찾아내는 거죠. 성요한교회에 다녔다. 거기는 저 러시아 종교회처럼 이콘을 중시한다. 이콘 아시죠? 그림으로 그린 예수상이나 마리아상들 꼭 벽에 붙여놓거든요. 그냥 빽빽하게. 성요한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적 심성을 길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가죠. 그런 잠재적인 본성을 길러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에 우리 아이콘이란 말 쓰잖아요. 이콘이랑 아이콘이랑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스타죠. 우리 시대의 성인들 아니겠어요? 이 보실래요? 나머지는 다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는 거예요. 긴장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옆에 제가 줄 거 가지고 보십시오. 형광펜을 칠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별표를 했어요. 어떤 의미냐? 마릴린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지만 입술은 경직되어 있다.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어 치아 모서리가 입술에 닿아 있다. 불안감을 암시하는 이런 모습은 힘들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발휘된 매력이라는 환상을 깨뜨린다. 어쩐지 비극적인 마릴린, 즉 마약과 알코올 중독의 연이은 불행한 연애로 교통받았던 인간이 느껴진다. 미술평론가 마이클 프리든 워홀이 마릴린 초상화들에서 결정에 이른 감각을 과시했다고 보았다. 우리 시대 대표적 신화 중 하나에서 진정 인간적이고 애처로운 무엇을 포착했다고 했다.
62년 8월 5일 스타 배우자 우상이던 마릴린 monroe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워홀은 이게 장사가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쫓아갔어요.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서 마릴린 monroe 홍보용 스틸 사진 판권을 사요. 62년에서 68년 사이에 팝 아트적인 느낌을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찍어내요. 이런 그림. 입술만 가지고 이렇게 찍어내요. 그림을 해석하고 그림에서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은 동양화나 서양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근대 인상파에 와서는 달라지는 거죠. 특히 추상주의, 추상표현주의에 와서는 그런 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직감, 느낌 이런 걸 중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부정하는 그림으로 하잖아요. 변기통 놓고 이게 변기통 맞아? 이런 식으로 자전거 바퀴 놓고 이게 그 예술이야 이런 시대도 있잖아요. 앤디 워홀의 작품은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느낄 수 있지만 그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삶과 예술에 대한 상상력들, 비전들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겠어요? 짧은 책으로 앤디 워홀의 그림, 예술 세계를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책만큼은 꼭 권하고 싶어요. 미술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과 글이 매치된 대단히 짧지만 아주 의미 깊은 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이를테면 제프 쿤스 있잖아요. 그 우리 은박지 같은 거기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띄우는 거 있잖아요. 전 앤디 워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놓쳤어요. 은빛 구름 설치물과 함께한 앤디 워홀 막 띄워놓은 거. 제프 쿤스는 거기다가 강아지처럼 큰 풍선 만들어서 바람 넣고 팔아먹잖아요. 많이 찍어가지고. 을지로 입구역 서북쪽 사거리에 최근에 어느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요. 풍선 조각, 풍선이 막 뭉쳐있어가지고 날아가고 아이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멋진 조각상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전 대한민국 거리 미술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대단히 그 거리 조각에 대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몇 개 있습니다. 한국생명 빌딩 앞에 있는 그 노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저 포스코 앞에 있는 녹슨 철판, 그 다음에 강남역 사거리 쭉 밑으로 내려가다 맨날 동부 건물인데 그 철 동그랗게 해놓은 거 그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잘 세웠다 하는 멋진 조각상이 하나 들었습니다. 풍선 막 날아가는 거 아마 은행 건물일 텐데 딱 하나 아까운 거 건물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길거리 쪽 앞에가 그 이제 그 뭐라 하나요 그 박스 가게 있잖아요. 그게 하필 놓인 자리예요. 그래서 차선이나 반대편 쪽에서 보면 그게 가려져 버려요. 왜 그걸 거기다 설치했을까? 왜 조금만 더 피해서 왜 그쪽 보행자들만 생각하고 설치했을까? 너무 아쉬운데 풍선에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하여튼 제프 쿤스도 결국은 앤디 워홀이 이 아이디에서 파생되었구나. 이걸 몰랐다가 이번에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하여튼 예술의 세계관, 늙음의 세계관 탐구하고 느끼고 배우고 익혀야 될 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가 두려운 나날들입니다. 최신의 책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